제가 봤을 때는 저 하이브에서 저희 코너에 뭐 협찬 하나 해주셔야 돼. 듣고 네. 계십니까? 네, 하이브. 듣고 계십니까 하이브, 하이브. 방시혁 의장님? 왜냐면 이제 뉴진스 저 신곡을 저희가 지금 BGM으로 바꿨거든요. 예전까지 다른 노래에다가 이 뉴진스 노래를 이렇게 시사 프로에서 BGM을 까는 프로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합니다. 예, 전 뭐 개인적으로 르세라핌을 더 좋아합니다만 어쨌든 넓게 보면 르세라핌도 뉴진스도 다 하이브 소속이에요. 다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듣고 계시면 예, 협찬을 좀 부탁드린다는.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 방시혁 의장이 제 고등학교 대학교 1년 선배잖아. 아, 그래요? 아, 네, 진짜요? 오. 하지만 마지막에 연락한 건 한 10년도 더 됐다는. 지금 연락이 잘 안 됩니다. 예. 예, 조단이 부자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어쨌든 고등학교 대학 1년 선배기 때문에 엮어보자. 네, 시혁이 형이 듣고 계시면 협찬을 좀 해달라라는 말씀 회사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섭외해 오면 인정.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 야, 회사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SBS 차원에서. 예. 시작할게요. 코너. MZ 토론 손수저 혁신의힘 공동대표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게 MZ 토론 우리 저 이 골치 아픈 정치권 얘기보다 뭐 하이브, YG, SM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왠지. 그게 재미없는 저는 뭔가요? 정권인가? 그렇습니까? 전 재밌을 것 같아. 어쨌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 현실로 돌아와서 이 얘기부터 좀 해보죠.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됐어요. 솔직히 세 분한테 동시에 물어볼게요. 탄핵 기각 예상했다 안 했다? 짧게 예상했다? 예상했습니다. 자 박성민 전 최고 예상했다? 네, 예상했습니다. 유호정 의원은? 마음의 준비 정도 했습니다. 마음의 네. 준비. 그럼 예상했다는 얘긴데. 자 그러면 9대0 예상했다? 손 대표. 그럼요. 이거는 네, 올 나올 거라고 네. 생각했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 아,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 유호정 의원은? 저도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저도 말씀드리면 저는 기각에 대해서는 120% 기각될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저도 9대0까지는 그러니까 소수 의견 왜냐하면 또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성향에 따라 좀 갈려있기 때문에 한 소수 의견 정도로 한둘 정도는 뭐 인용도 있을 수도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어쨌든 9대0이 됐어요. 네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봤습니까 어제? 그러니까 이게 결정. 이제 법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정치적인 문제로 따지자면 여러 가지 할 말이 더 많겠지만 네. 이제 법률적인 부분에서 따졌을 때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이제 불합치가 나올 줄 알았고요. 사실 민주당의 그 법률위원장이었던 민주당 김승원 의원마저도 이렇게 기각을 예상을 했었고요. 네. 그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어제 아침 인터뷰 말씀하신 네. 거예요. 네. 그리고 2030 변호사 모임들이 또 있어요. 이게 세변이라 그래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또 우리가 MG 또 토론회인 만큼 또 찾아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2030 변호사들도 있는데 우리는 정치적인 이제 성향 전혀 없는 단체인데 이 결정에 대해서 합당하다라는 입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을 포함한 우리 야당이 조금 무리한 면이 있었죠. 인정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화풀이 한 겁니다. 전 화풀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화풀이요? 네, 화풀이 해서 이제 윤석열 정권 한번 흔들어 보겠다 하는 그 화풀이 측면이 분명히 없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는 또 자체가 또 유가족 옆에 있는 이제 장례 지도사 쪽을 하다가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 유가족분들의 이 심리 감정에 있어서는 그 감정을 부추겨도 안 되고 그 심리를 너무 이성적으로 억누르려고 해도 사실 안 돼요. 예, 굉장히 예민하고 이렇게 되게 이렇게 민감한 부분이긴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이 참사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 부분에 대해서 한쪽은 너무나 이성적으로 다가가려고 했고 한쪽은 어떻게 보면은 이용한 측면이 있어요. 네. 양쪽 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하고 화풀이 용으로 이용을 했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자 박성민 전 최고는 어제 헌재 결정 어떻게 봅니까? 뭐 존중은 하는데요. 네. 솔직히 아쉽기는 하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뭐 159명의 인명 피해가 나도 네. 그 주무부처인 장관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을 수 없는 게 굉장히 좀 무기력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근데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그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입장이나 여당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사실 좀 기가 찹니다. 좀 어이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메시지의 핵심은 야당의 탄핵 소추권 남용. 뭐 다수 의석을 가진 횡포, 야당이 이런 취지예요? 뭐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그 여당이랑 정부가 양심이 있다면 부끄러워할 줄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바로 탄핵 소추했습니까?
그 전에 해임 건의했잖아요 대통령한테. 그때 대통령 거부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인명 피해를 내고도 그 누구도 제대로 책임 하나 못 지우는 대통령, 제대로 사과하지도 못하고 주무부처인 장관조차 제대로 경질하지 못하는 이 대통령의 이 무능함에 대해서 먼저 부끄러워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뭐 화풀이했다라고 선수재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 되게 부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유가족들께서도 요구를 하신 바가 있어요. 그리고 어제 헌재 앞에서 유가족들이 그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셨던 광경 보시면 그런 식으로 말씀 못 하십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사실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 안전 컨트롤 타워로서 행안부 장관의 역할을 이상민 장관이 제대로 했느냐, 그 뒤에 사후 대처는 적절했느냐, 그 뒤에 그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느냐, 이런 수많은 맥락들을 보시면 이상민 장관은 벌써 집에 가고도 남았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집에 안 보내신 건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런 대통령의 그런 무능함과 자질 부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도 모자랄 판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 여당이 너무 과하게 대통령 감싸게 나서는 거는 오히려 국민들 보시기에 반감만 더 살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유호정 의원은요. 아니 뭐 별개 의견 보면 국가 공무원법 규정한 성실 의무 위반도 있고 국가 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없는 일을 억지로 만들어서 헌법재판소로 가져갔다라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사실 그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을 때 제가 그 좀 생각했던 건 세월호 때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 그 이후로 이제 중대 시민재해나 산업재해를 겪은 그래서 이제 소중한 사람 잃은 유가족들이 와서 같이 슬퍼하고 재발 방지를 바랬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너무 슬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일주기에는 이 유가족들은 거리를 헤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네. 이제 곧 돌아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9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책임자 처벌은 0명이죠.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 앞에서 뭐 어떤 우파 유튜버들이 또 막말을 해서 유가족들 쓰러지고 뭐 이런 와중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일주기에는 잘 풀려 있을 것 같지 않겠다라는 예상이 드니까 그게 마음이 아픈 거고, 이 와중에 이제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입장문에서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니까 표면적이라도 이런 말을 했는데, 네. 근데 또 대통령실에서는 무슨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 같은 이런 말을 메인으로 네. 뉴스가 나오도록 만들어 버렸으니 이건 또 이제 사실 대통령실이 얼마 전에 뭐 정쟁이 될 것 같아서 지양하겠다라는 말 해놓고 안 지키고 있는 거란 말이죠. 저희 책임 없는 태도라고 생각해. 대통령실이 이번 메시지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이 부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거, 이 메시지거든요. 이게 이제 야당하고 직접적으로 국회에서 부딪히는 여당의 국민의힘의 메시지가 아니고 대통령실의 메시지여서 유호정 의원 얘기처럼 좀 유가족을 위로하는 말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약간 아쉬움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건 어떻게 봅니까? 네, 그렇죠. 이 이제 유가족분들에 대한 이제 아픔은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함께 아파야 하고 짊어져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의 뭐 메시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나왔다면 물론 좋겠죠. 아쉬움으로 남겨두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은 이 탄핵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탄핵이 정치권에서 만능 치트키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안 되겠다, 탄핵해야 되겠다, 탄핵으로 갑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정치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야당이 지금 수가 많고 거대 야당이지 않습니까? 이 야당을 힘으로 밀어붙인 이 탄핵 소추안, 이것이 남용되고 오용되는 것을 막자라는 얘기는 지금 분명히 우리 정치권에서 해야만 하는 얘기고요. 또 이게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바로잡고 가자면 사실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 그리고 정모 전 용산서 정보계장은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된 적도 있고요. 최원준 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 구속,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 구속, 박성민 전 정보부장 구속 등등 책임자의 처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예, 물론 야당에서 주장하는 만큼 장관의 어떤 그런 해임과 뭐 사태에 대해서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 지금 탄핵까지 갈 부분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 입장에서 입법부를 봤을 때 얼마나 좀 입법부 입장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헌법적으로 이거 다른 문제가 아닌데 거기까지 가져갔다는 건요. 이 부분은 어때요? 그러니까 법적 책임하고 정치적 책임은 엄연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이죠. 그럼 만약에 이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의 정치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또는 이상민 장관이
법적으로는 면죄부를 받았으니 명예회복을 했으니 이제는 정치적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이 어떠냐라는 야권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치적 책임은 선거로 판단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로 판단된다. 네, 내년 정치적이라는 것은 그런 것으로 판단을 되는 것이지 누군가에 의해서 뭐 억지로 끌어내리고 탄핵을 해가지고 헌법적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방식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문제가 내년 총선까지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국민들이 판단하는 몫이죠. 그래요. 자, 박성문 전 최고. 이런 부분에 일각의 지적도 있어요. 야,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좀 실책한 건 아니냐. 왜냐하면 당시 이제 정치적 책임을 물었잖아요. 근데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은 그 야당의 정치적 책임 요구에 대해 답하지 않았어요. 해임 건의안도 거부를 했고. 그래서 바로 탄핵으로 갔어요. 근데 법적 책임에서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어찌됐건 기각이 됐으니까. 그러면 거대 야당의 횡포라는 얘기를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 이상민 장관에게 이 탄핵소추안 때문에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준 거 아니냐. 야당의 전략적인 어떤 실패가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네. 일단 앵커께서 언급하신 대로 이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 또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여전히 이 정치적인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 헌법재판소의 결과 자체는 아쉬운 면이 있지만 네. 사실 이 탄핵소추까지 간 게 우리가 이상민 장관한테 법적인 책임 플러스 사실은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수단으로서 저는 탄핵소추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정치적 책임을 묻는 수단은 사실 대통령의 인사권, 인사 경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됐어야 될 부분인데 그렇죠. 그 해임 건의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최후의 수단을 쓰게 됐던 것이고 그래서 법적인 책임을 사실은 헌재에서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저희한테 남아있는 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이 이 최후의 카드가 사실은 탄핵소추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앞에서 우리가 책임자가 아직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손수조 대표께서 언급하신 분들이 그 뭐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회사부장 뭐 이런 분들이 사실은 최근에 다 석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줄줄이 석방은 석방이 됐죠. 되고 네. 있잖아요. 용산구청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분들이 제대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거나 반성하고 있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민 장관께서도 당시에 이제 참사가 일어난 직후에 뭐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더 배치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니었다. 또는 본인의 늑장 대응에 대해서 골든타임이 이미 지난 후였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주요한 인사들뿐만 아니라 일선 공무원들까지도 이미 이분들에 대한 정치적인 심판은 국민들은 끝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유호정 의원에게 이걸 질문해보죠.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예를 들어 대통령실이나 이상민 장관은 앞으로 이 거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 것이냐. 뭐 유가족 분들 입장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야죠. 항상 얘기하시는 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잖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그 세월호 당시에 삼풍백화점 생존자분이 쓴 글이 좀 화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떠올랐는데 그분이 이제 하신 말씀 중에서 상품 백화점 사고는 사고 직후 진상규명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참담하고 비통한 얼굴로 머리를 조아렸으며 피해대책본부가 빠르게 구성돼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뭐 이렇게 시장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또 실제로 보상금이 지급이 되고 그래서 내가 겪은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납득은 못했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치유가 어느 정도 이렇게 치유를 위해서 나라가 이제 신경을 쓴 거거든요. 정치가 그걸 해야죠. 이제 지금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교권에 대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서울 서희초등학교 선생님 사망 이후에 교권 확보, 이 교사 보호에 대한 요구들이 커지고 있는데 손 대표 지인이 선생님이세요? 제 친구 그러니까 동갑이에요. 제가 네. 지금 39살인데 이제 제 네. 친구가 선생님인데 임신 중이었어요. 임신 중이었는데 어느 날 전화를 했더니 학교를 쉬고 있다는 거예요. 교사를 오랫동안 준비한 친구라 가지고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임신 중이었는데 이제 학생이 던진 책상에 배를 맞은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뭐 이런 일을 당하겠습니까? 네. 일반인들은 거의 상상도 없는 못할 일들인데 임산부가 배에 어떤 외부 물리적 충격이 가해지는 게. 그러니까 더구나 학생이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충격을 받았고 네.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충격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네,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네. 그래서 쉬고 있는데 근데 사실 종종 이제 이 친구에게 그 학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었죠. 늘상 있는 이제 조금 이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이제 학생이었는데 결국은 그런 일이 발생이 돼서 친구가 지금은 쉬고 있는데 근데 그 친구도 꽤나 이제 강단이 있는 친구인데 어쩔 수 없어서 정말 그냥 눈물이 나버리더래요. 자, 그런 일이 있을 때 네. 제가 제일 궁금한 거. 그 학생, 임신한 선생님의 배에 책상을 던진 그 학생. 부모는 뭐라고 한답니까? 그 일에 대해서. 이 부분도 또 속상한 부분인데 부모님이 이제 편부모 가정이더라고. 그 친구에 의하면 그 예. 친구 케이스는 편부모 가정인데 그 부모님이 잘 연락이 잘 안 된대요 또.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학부모 갑질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부모, 학생, 선생님 이 3위 주체가 대립의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같이 협력하고 뭔가 상의를 해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어느 한 부분만 너무 강조되는 부분도 또 옳지 않다고 봐요. 뭐 이렇게 학부모 갑질이 그렇게 뭐 주위에 늘 많은 케이스는 사실 아니거든요. 저도 뭐고. 예, 또 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제 상황이긴 한데 부모가 그렇게 막 갑질을 하고 정말 지금 뉴스에 막 드러나는 사례들처럼 네. 정말 이런 일까지 제가 겪었어요 하는 사례들이 지금 막 인터넷에 올라오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봐도 어떻게 주변에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사실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이 MZ들 우리 세 분 학교 다닐 때는 어땠는지 궁금해지는데 저 때는 너무 오래된 일인가? 저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오면 집에 와서 더 혼나던 시절이었죠. 엄마 오늘 선생님한테 떠들다가 맞았어. 그럼 집에 와서 더 맞는 그런 저는 세대를 아마 밖에 있는 제작진도 그런 세대일 거예요. 유효정은 어땠습니까? 학교 다닐 때? 저희는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래도 뭐 체벌이 있던 시기였죠. 네. 그리고 이제 교육자로서 선생님을 또 존중하고 네. 존경했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지금도 뭐 그렇게 교권이 추락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던 시절이었죠. 그때도 또 뭐 이런저런 또 사건 사고가 있을 때면 교권에 대한 이야기는 그때도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또 그때는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게 없던 시절에는 또 이제 또 과도한 체벌로 인해서 또 사회적 문제가 되고 딱 그 있었죠. 시기였어요. 네. 네. 그 박성민 대표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 인권조례 있었을 때였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 인권조례에 대한 자각이 별로 없기는 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막 인권조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보호받고 있다 뭐 이런 네.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이미 이제 체벌 같은 거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한 1학년 이쯤 뒤부터는 아예 당해본 적이 없는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흐름이다. 왜냐하면 이제 과도한 체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사회적 문제가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아우 뭐 이제 옛날 영화지만 영화 친구 이런 거 보시면 뭐 그냥 선생님들이 무지하게 때리다. 네, 뭐 그게 그런 시절이 실제였다고 있었어요. 하더라고요. 네. 아 있었어요. 저 학교 네, 다닐 네. 때도 그런 선생님도 있었어요. 네, 저희도 뭐 이렇게 줄 서서 맞고 이런 기억은 제가 있는데 이제 그 뒤에는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지긴 네. 했죠. 그래서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사실 뭐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저로서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로 옮겨 붙었잖아요. 학생 인권 조례. 그게 사실은 2010년 지방선거 때 소위 말하는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이 되면서 경기도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재정 교육감이 제일 처음에 만든 걸로 이재정 교육감은 민주당 출신이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진보 교육감 시절에 이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교권이 추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의 시각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교권이 추락됐다고 느끼는 건 사실 실제 선생님들이 가장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우리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못 느끼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사고가 터져 나온 거잖아요. 선생님 개인의 지금 문제라기보다는 선생님이 어디에서 돌아가셨어요? 학교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게 뭔가 시스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거에 지금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교육 전반에 대한 교권 추락의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을 때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그가
이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학생 인권 조례를 비롯한 어떤 이제 정교조와 그리고 이제 진보 교육감, 특히나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 교육감으로서 진보 교육감의 타이틀을 달고 3선이나 하셨던 분이잖아요. 10여 년 동안의 서울의 교육 현장을 관할하는 수장으로서 이번 책임에 대해서 절대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조희연 교육감의 옛날 그 발언 같은 것들을 보면은 뭐 학교에는 월급을 받아도 일을 안 해도 되는 뭐 단체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마치 교사들을 이렇게 폄훼하는 듯한 말도 했었고 여러 가지 교권을 추락시키는 듯한 그런 행보를 보였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류호정 의원은 어떻게 봐요? 이 저 학생 인권 조례 이 문제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라는 이 시각은. 학생 인권 조례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너무 쉽게 정치하려고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 그 이제 이 문제가 발생했고 관련 단체들 있잖아요. 특히 MZ 세대가 많다고 알려진 그 교사 노조 이런 것들이 요구 사항을 보면 네. 학생 인권 조례 폐지가 아니에요. 어허.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교사분들이 학교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일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동권 보장과 같은 거죠. 어떻게 일종의. 보면. 네, 일종의. 그렇게 봤을 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일을 개인이 오롯이 감당하게 하지 말아달라. 지금 그 개인이 오롯이 감당하는 특히나 악성 민원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아무런 이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 학생 인권 조례를 없애갖고 될 일은 아니다. 자, 네. 광고 듣고 류호정 의원의 나머지 얘기 좀 더 들어볼게요. 자, 류호정 의원의 얘기 마저 들어보죠. 네, 좀 짧게 말씀드리면 교사 노조 연맹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은 서로 존중받아 마땅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네, 양립 불가능 같은 것처럼 정댕의 수단으로 삼는 건 반대한다. 다만 이제 이런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법안들이 있어요. 사실 학생 인권 조례 이참에 꼴배기 싫은 학생 인권 조례를 없애자 하는 것보다는 지금 교원지휘법 개정안도 5개 있고 초중등 교육법도 2개 있고 물론 뭐 이런저런 토론을 거쳐서 수정을 좀 해야겠지만 이걸 하는 게 훨씬 더 그 현장의 교사들에겐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정치인들 이번에 그냥 한번 시끄럽게 하고 떠나버리면 그 이전에 교사분들 계속 거기서 일해야 되고 학생도 여전히 있고 학부모도 계속 있는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오늘도 정치는 망하는 중인 것 같다. 대통령실에서 메시지 보면 뭐 좌파 교육감, 뭐 종북 주사파가 추진했던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정치가 또 망하는 중이구나 싶어요. 박성민 전 최고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봐요? 교권 추락의 문제. 저는 일단 이걸 접근할 때 뭔가 학생들과 교사를 대립시키는 구도로 이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게 되게 큰 문제인 것 같고. 학생 인권이냐 네. 교권이냐 양자택일을 네, 둘 중에 하나만 되는 뭐 이런.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을 수 있는 무슨 서바이벌 게임처럼 이거를 취급하고 있는 게 저는 문제인 것 같고요. 예. 냉정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학생 인권 조례 없애면 그럼 이런 문제 다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킬러 문항 얘기했을 때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킬러 문항 없애면 이 대한민국 사교육의 문제점 다 사라지냐 또는 교육 불평등의 문제 다 없어지냐 그거 아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대통령실이나 이 정부 당국은 어려운 문제를 손쉽게 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 참 아쉽다 이런 말씀을 저는 한 번 더 드리고 싶고 일단 이 교육 현장의 교사라는 주체를 향한 이 악성 민원이라든지 갑질이라든지 사실은 이게 교권 침해의 영역으로 보기도 전 너무 좁은 것 같고 그냥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침해로 저는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인권 침해가 왜 이렇게 손쉽게 이루어지냐라고 보면 그게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런 것들을 명시해둔 인권조례 때문이냐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뭐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현장에서 학부모들이 좀 악용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교사들은 본인의 이제 정당한 훈육 행위나 교육 행위가 약간 범죄처럼 될까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뭐 사생활 침해부터 시작해서 지금 각종 민원들을 교사 한 명이 다 감당해야 되는 이 체제가 좀 과하다는 거죠. 이런 구조적 문제를 풀 생각을 해야지 학생 인권조례라는 이 적을 상정해두고 이거를 척결하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너무 손쉬운 해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 아이템 관련해선 손수조 대표한테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보죠. 이거 보셨어요?
네. 진상 부모 체크리스트? 네, 봤습니다. 제가 진상 부모인지 한번 체크해 보려고 저도 해봤거든요. 네, 다행히 진상 부모는 아니었는데 한 가지 체크를 했어요. 애 안 낳고 안 키워본 사람은 부모 심정 모른다. 그러니까 이건 전 체크했거든요. 전 이렇게 진짜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사실 뭐 간접 경험이라든지 상상으로 이거를 심정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그 이제 부모 심정을 얘기했을 때 그럼 당연히 우리 아기 예쁘고 소중한 건 당연한 얘기고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인간을 키워낸다는 거에 대한 이 중대함 있죠. 이거에 대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나는 애 둘도 이렇게 키우기 건사하기 힘든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은 애기들을 어떻게 훈육을 할까라는 생각을 정말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많은 그 부분? 부모들이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선생님들한테 다시 몽둥이를 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하자, 폐지하자 이런 논란이 대해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뭐 그러면 다시 애들을 때리잔 말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논리가 안 맞는 얘기예요. 훈육이랑 애를 때리자는 말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훈육. 그러니까 애기가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서 막 활처럼 몸이 힘면서 들어 누워요. 막 사달라고 떼쓰고. 그럼 아니라고 안 돼. 확실하게 말해주고 그다음에 X를 뭐 크게 그린다든지 한 훈육의 방법이 있는데 가장 안 좋은 최악이 뭔지 압니까? 옆에서 주 양육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괜찮아 어구 하는 게 최악이에요. 이러면 아이들은 절대 말 듣지 않고 주 양육자의 권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리자는 말이 아니라 이 권리를 세워주자라는 측면에서 교권, 선생님의 권리 이 얘기가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죠. 유호정 의원 2부 이거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간에 왔다 간 건 아닌데 풍수학자인 백종원 교수가 다녀갔다. 야당에서는 여전히 무속 논란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여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무속이 아니다. 풍수다. 이 백종원 교수는 이재명 대표 부부도 만났고 김정숙 여사도 만난 적 있는 사람이다. 왜 여기다 무속 논란을 씌워? 라는 입장인데 유호정 의원 이거 어떻게 봅니까? 근데 백종원 뭐 교수 풍수나 무속이나 제 시선에서 봤을 때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네, 그래요?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주관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인간의 어떤 원칙으로 삼는 그것에서 좀 그렇게 멀지 않다고 느끼고 예. 그리고 뭐 천공이 아니라 백종원 교수면 괜찮다. 이것도 저는 좀 이상하다고 여기고요. 특히나 얼마 전까지 뭐 예. 오염수 논란이 있을 때 과학과 이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또 갑자기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약간 세계관이 또 갑자기 적응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그 얘기인 것 같아. 여당의 얘기는 아니 저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속 프레임을 민주당이 계속 씌웠는데 이 백종원 교수는 이재명 대표 부부도 만났다니까. 근데 왜 자꾸 백종원 교수 왔다 간 거 가지고 난리지? 막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동양권에서 뭐 네. 풍수질이라든지 사주라든지 그게 네. 뭐 그렇게 저희가 흠으로 여기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건 네.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정치권에서 혹은 공공기관에서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이것이 드러나야 하는지 중대한 참고 사안으로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2023년인데 계속 봐야 할까요? 박성민 전 최고. 네. 이 풍수학자인 백종원 교수가 관련해 가지고 거기 둘러보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왜 안 되는 거죠? 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첫 번째 그 구역은 그렇게 민간인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분명히 아니었을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공식적인 절차를 뭐 어떻게 밟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천공이 방문했다라는 논란이 있었을 때 사실은 은폐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공이 아니라 백종원 교수였다라고 설명했으면 될 일을 예, 처음에. 네, 천공이 아니다. 네. 라는 식으로 약간 또 뭐 민주당식 가짜뉴스 이렇게 다 몰아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CCTV로 드러나니까 이 출입 기록을 확인을 이제 경찰에서 해버리고 나니까 갑자기 또 백종원 교수의 프로필을 다 읊고 계세요. 그분이 뭘로 박사학위를 받았는지 전 별로 궁금하진 않고 어쨌든 이 관저 이전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사실은 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고 그렇다면 그건 대한민국 안보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공적인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런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 관상 보고 풍수지리 본다라고 하는 이런 비과학적인 또는 주관적인 잣대가 이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공적인 일에 뭐 판단의 근거로 작용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여당 측에서 이렇게까지 쉴드를 치는지 사실 좀 납득이 안 돼요. 본인들도 이상한 거 아실 거거든요. 이거 지나가는 국민들 붙잡고 물어보시면 아마 답은 확실합니다.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뭐 어디 가서 풍수지리 보고 뭐 부동산 터 보면서 평가해달라고 이런 거 아무도 뭐라 안 해요. 본인 돈 주면 들여서 뭐 구수라든 뭐라든 네.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이런 국가의 공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이런 분들이 자꾸 좀 쓰인다? 이거 자체가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자, 심지어 절차도 투명하지 않으니까요. 손 대표는 어떻게 봐요? 이게 여당 입장에서 천공이 아니었고 아무도 거기 민간인이 가지 않았다. 그러면 100% 클리어했을 건데 천공이 아닌 건 맞는데 백재근 교수가 갔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 풍수지리로, 이어서 또다시 이렇게 메시지의 혼선 때문에 오히려 안 불 켜져도 되는 일들이 이렇게 너무 좀 불거진 것 같은 오히려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가장 의미 없는 토론 같아요. 지금 천공 얘기, 뭐 풍수 이런 얘기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기든 아니든 별로 우리 삶에 큰 뭐 국익에 도움되는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또 개그가 되는 거예요. 이재명 그 부인이 가가지고 내가 영분이 될 뭐 상인가 뭐 이런 걸 물어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정치를 굉장히 희화화시키는 정말 이 백현무익한 이런 주제인 것 같은데, 사실 근데 또 이런 부분에 의해서 모든 공적인 결정을 이걸로 했다라고 일반화하는 것 또한 이건 잘못했다고 보고 네. 트집잡기라고 보죠. 트집 잡기다. 그럼 백재원 교수가 간 거는 문제는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아니, 간거가 문제 없지는 않죠. 사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러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법하고, 사실 이 백재원 이분이요 경기도에서 꽤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경기도당에 오셔가지고 여러 번 강의도 하고 막 그러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정치권에서 아하. 얘기를 많이 할 필요는 없다, 불필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봅니다. 이분이 네. 관저를 안 보러 갔으면 정치권에서 얘기를 할 이유가 없겠죠. 뭐 정치인들이 개인적으로 뭐 개인 돈 주고 뭐 찾아가서 제가 뭐 어떻게 대통령이 좀 네.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알 바 아닌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관저 이전이라는 국가의 큰 결정 사안에 있어서 개입을 했다라고 보여지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좀 보죠. 지금 유호정 의원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네. 국회의원 코인 거래. 이거 내일 국회 윤리 전체회의에서 김남국 의원 제명 징계 요거 놓고 논의한다던데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뭐 내일 정해질 거냐 하면은 또 모르죠. 왜냐하면 윤리위가 잘 안 돌아갑니다. 그 셀프 징계잖아요. 그 굉장히 한계가 있는 제도고,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하면서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어쨌든 제명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민주당이 혁신위를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이런 처리를 못하면 사실 혁신위 하는 게 의미가 없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 MG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손수저 혁신의힘 공동대표, 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정의당 유호정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